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잖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참 기묘하고 또 때론 기적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누군간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때론 운명이라는 게 마치 누군가가 정해놓은 길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깊이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로 인해 저희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말았거든요. 그때 하지만 세상은 참 묘한 방식으로 돌고 도는지 그런 절망 속에서도 뜻밖의 사람과의 재회가 이루어졌고 그 만남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줬답니다. 그럼 그 기묘하고도 따뜻했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올해 39인데요. 남들이 보면 어릴 때는 부족함 없이 딱 잘난 척할 만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 없이 막 손에 쥐면서 살진 않았는데요. 엄마의 뜻에 따라 검소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처녀 시절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말이 공장이지 지금 와서 제가 상상해보면 그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작업실에 사람들이 빼곡히 달라붙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고 숨을 쉬어도 숨을 쉬는 건지 먼지를 마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공기는 텁텁했다고 하더라고요. 손끝은 하루 종일 바느질로 갈라지고 불을 텄는데도 쉴 틈은 없었죠. 겨울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손이 얼어붙을 정도였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그 지옥 같은 더위를 견뎌야 했대요. 그 와중에도 월급은 정말 쥐꼬리만큼 주었다고 하니 그 시절의 엄마를 상상하면 마음이 먹먹해지죠. 엄마는 청춘을 되돌린다고 해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진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친정 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과거 얘기가 나오면 늘 그때 반장 얘기를 하셨어요. 반장들은 정말 깐깐하고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착취를 하는 것도 다양한 형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것도 시켰는데 거의 공장에서는 독재자였다고요. 누구 하나 실수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욕이 쏟아지는 건 기본이었고 조심스럽게 그만둬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어차피 너 같은 애는 일도 못한다며 서슴없이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아빠는 공장 근처 슈퍼에서 일을 하셨는데 두 분의 인연은 그때 시작된 거라고 하셨죠. 아빠는 그 시절 엄마를 떠올리면서 참 대단했다고 했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워낙 삼엄한 분위기라 반장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주눅 들어 있었는데 엄마는 혼자서 반장에게 당당하게 대들었대요. 사람들은 엄마 뒤에 숨어서 몰래 의지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엄마의 말과 행동이 든든한 힘이 됐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 들으니 놀라워서 제가 엄마에게 물었죠. 반장이 그렇게 무서웠다면서 어떻게 대들고 리더십이 나올 수 있었냐고요.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냥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다들 일하면서도 속으로만 울었대요. 엄마도 원래 참을성이 많은 편이지만 한계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나서야만 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땐 그게 엄마였던 거예요. 그렇게 엄마는 공장에서도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다는데요. 그만큼 골치 아픈 일에도 자주 얽히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엄마가 기억에 남는다는 사건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성격이 워낙 소심해서 혼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그저 네네 하고 따르는 아이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몸살이 나서 열이 펄펄 끓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될 정도였는데도 공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반장이 아픈 건 다 핑계라며 무조건 일하라고 강요했기 때문이고요.
엄마는 그 반장이 정말 독종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장은 대놓고 일 못하면 월급 받을 자격도 없다면서 아프다고 일하지 않고 쉴 거면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엄마 친구는 울먹이면서 반항은커녕 그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대요. 그걸 보고 있던 엄마는 열이 확 치밀어 올라버렸고요. 결국 엄만 반장에게 당당하게 맞섰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엄마 말을 빌어 써보자면요. 반장님, 평소엔 실수 하나 안 하나 혈안이 되어 계시더니 지금은 두 눈 똑바로 뜨고 계시면서 이 친구 열이 펄펄 끓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아픈데도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게 말이 돼요? 사람 잡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러다 정말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땐 누가 책임지는 건데요? 책임질 자신도 없으면서 사람만 몰아붙이는 게 반장님이 할 일인 줄 아세요? 책임? 여기 그런 게 어딨어? 이 공장은 그런 감정 같은 걸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고. 그냥 입 다물고 네 몫이나 똑바로 하면 되는 거야. 몸이 아프면 일 못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생명도 끝난 거야. 못하겠으면 입 다물고 나가면 되는 거라고. 알아들어? 그리고 너도 공장 규칙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굶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게 네 사정이지 내가 알 바 아니니까. 좋아요. 그럼 제가 저 친구 몫까지 다 할게요. 오늘 안에 끝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반장님은 늘 일만 완벽하게 끝내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신 이 친구는 지금 당장 퇴근시켜주세요. 네가? 그 많은 걸 다 해내겠다고? 입이 뚫려 있다고 말은 참 잘하네. 네가 친구 몫까지 다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건 좋은데 다 못 끝내면 어떻게 할지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려면 네 손이 부르터도 울지 말고 버텨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웃기고 있네. 반장의 빈정거리는 막말에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친구 몫까지 일을 시작했대요. 반장은 말을 잃었고 공장 사람들까지 숨죽이고 엄마를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중으로 바느질을 하고 다림질하고 건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면서 결국 반장의 코를 제대로 눌러줬다고 하더라고요. 반장의 표정은 제대로 썩어서 볼만했다며 엄마는 웃으면서 회상하셨어요. 전 솔직히 이 이야기를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었는데요. 우리 아빠는 술만 드시면 꼭 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귀를 막고 싶다가도 끝까지 듣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결국 제 부모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아빠 말론 그날 공장에 간식 배달을 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엄마에게 반한 게 인생 최대의 행운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장은 언제나 삭막한 분위기로 가득했는데 그 속에서 엄마가 정말 눈에 띄더래요. 아픈 친구를 대신하겠다고 반장 앞에서 똑부러지게 맞서던 엄마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그러실 때마다 엄마는 항상 손사래를 치셨는데요. 입가엔 억지로 참는 듯한 미소가 번지는 걸 숨기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빠는 공장의 간식 배달을 핑계로 더 자주 찾아갔고 그 와중에 엄마의 재봉틀 솜씨를 유심히 지켜보셨대요. 일도 빠르고 깔끔하게 해내는 엄마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다고 했죠. 그렇게 아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하고 작은 작업실에서 함께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엄마의 솜씨와 아빠의 부지런함이 합쳐져 일감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직원까지 여럿 두며 성장해서 결국 공장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성공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엄마는 공장에 어느 정도 자리 잡히자 손을 떼고 나와 남동생과 저를 키우는 일에 집중하셨고 아빠는 공장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어다니셨대요. 엄마는 공장장 사모님이 되고 나서도 언제나 검소하게 사셨고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허튼 곳에 쓰지 말고 꼭 필요한 곳에만 써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야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서요. 그런 엄마 덕분에 저는 피아노를 배워 음대에 진학했고 남동생은 머리가 좋아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엄마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학비를 열심히 모아주셨죠. 아빠는 늘 바빴지만 집에 오시면 저희와 꼭 시간을 보내주셨고요. 피곤해도 저희를 번쩍 안아올리며 놀아주셨고 저희가 나이 먹고 나서는 요즘 뭘 좋아하는지 웃으며 물어봐 주셨습니다. 엄마는 그런 아빠를 묵묵히 내조하셨고 두 분은 정말 금술 좋은 부부였어요. 저희 남매의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그랬거든요. 서로 믿고 아껴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아빠의 공장은 제법 큰 규모였는데 직원들도 꽤 있었고 거래처도 한 번 연이 닿으면 계속해서 저희 공장을 이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탄하게 운영되던 공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더라고요. 30년 넘게 서로 믿고 거래하던 거래처 사장이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몇 번이나 전화를 확인하셨대요. 그 사장은 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아빠는 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며 의지했으니까요. 그 사장이 물건을 대량으로 주문했을 때 아빠는 고민도 없이 바로 생산에 들어가셨대요. 이렇게 큰 주문을 받았으니 우리 공장은 한동안 걱정 없이 잘 돌아가겠지라고 아빠는 확신하셨던 거죠. 그런데 물건이 다 만들어졌을 무렵 그 사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말을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상황이 변했다면서 물건이 필요 없어졌다고 거래처를 문 닫을 거라며 대금 지급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얼마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요?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들을 이제 와서 못 가져간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럼 이 물건들은 어떻게 하냐고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계속 물으셨대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도 싸늘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 접을 거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했죠. 그때부터 아빠는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른 거래처에 물건을 팔 수 없을까 싶어서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이미 물건은 넘쳐나는 상황이라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하루가 다르게 공장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고 돌아가는 기계 소리도 점점 무겁게만 들렸을 거예요. 아빠는 점점 지쳐 보이셨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죠. 그분들은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었고 아빠에겐 가족 같은 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밀리기 시작한 월급을 보면서 아빠의 얼굴엔 근심이 깊어지셨어요.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저희는 괜찮으니 급한 일부터 해결하시라면서 자신들은 잠깐 참으면 된다고 말을 건네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미안하고 가슴 아픈 말이었겠어요. 아빠는 대답도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마지막까지 집에도 못 들어오시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셨지만 결국 공장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는 쇼크를 심하게 받으셨던 탓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엄만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하셨습니다. 집도 공장도 모두 압류당하고 남아있는 우리 세 식구는 갈 곳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월급도 못 받은 공장 직원들이 우리를 찾아와 오히려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사장님 덕분에 아무것도 못 배웠는데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다면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돕는 게 맞지 않겠냐고 해주셨어요. 또 다른 직원도 말없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엄마 손에 쥐어주셨고요. 이 돈이라도 보탰으면 좋겠다면서
단칸방이라도 얻으셔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이셨어요. 이렇게 힘든 때에 자신들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져서 무척 감동이었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우시더군요. 저는 그날 내심 깨달은 것 같아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빠가 지키려 했던 그 공장이 어떤 의미였는지를요. 그날 이후 엄마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셨어요. 전 처음에 장녀로서 뭐라도 해보겠다고 마음을 다졌지만 점차 세상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난이란 현실은 부끄럽지만 저에게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고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잔인하더군요. 사춘기 때보다도 훨씬 더 격하게 감정이 날뛰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공장도 아빠도 다 잃고 나니 세상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그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밖으로만 놔돌았죠. 엄마는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고 위험하게 굴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어디론가 나가야만 숨이 트일 것 같았고 집안에 들어오면 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제가 뭔가 이 세상에 반항하는 것 같아서 우습게도 가출이 제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길거리를 헤매다가 지쳐서 돌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다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던 어느 날 새벽녘에 몰래 집에 들어갔다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이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엄마는 아빠의 사진을 꼭 끌어안은 채 조용히 흐느끼고 계셨어요. 그것도 남동생이 깰까봐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계셨고 새어나오는 소리는 너무나 작고 가늘더라고요. 그게 제 가슴을 콱 하고 내려앉게 만들더군요. 엄마는 아빠 사진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면서 혼잣말로 당신은 왜 나 혼자 남겨두고 가버렸냐고, 나 혼자서 이 아이들과 어떡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젠 정말 모르겠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나지막하게 덧붙이셨습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강하게 버티던 엄마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미워하던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엄마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제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더군요. 그동안 제가 밖으로 돌며 엄마 속을 썩인 게 너무 죄송했어요. 세상을 향해 격분할 게 아니라 엄마를 조금이라도 도와야 했던 거 아닌지 그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날을 계기로 저는 바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엄마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도록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뭐가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집안일을 시작했고요. 남동생 밥부터 챙기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답니다. 서툴렀지만 어떻게든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땐 집안일을 거의 끝내놓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는 처음에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게 웬일이냐며 제가 이런 걸 다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눈치셨죠. 저는 부끄러워서 눈은 마주치지 못하면서 엄마도 혼자서 고생하는데 나라도 도와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남동생 밥은 굶기지 않겠다고 덧붙였고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눈시울을 붉히시더군요. 그러곤 제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날 엄마의 손길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가족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 나름의 반성이자 보답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조금씩 다시 화목해졌어요. 엄마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남동생도 훨씬 의젓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평온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음대를 나와서 취직이 어렵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형편이 어려운데 제가 계속 제 꿈만 쫓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대를 자퇴하고 실질적인 길을 가겠다고 결심했죠. 엄마는 제 결정을 듣고는 펄쩍 뛰시더라고요. 네가 뭘 포기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음대에 갔는데 갑자기 자퇴를 한다고? 차라리 휴학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엄마, 나도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음악을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취직이 힘들잖아요. 그럴 바에야 동우를 밀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걔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잖아요. 엄마, 걱정 마요. 제가 선택한 거니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어떻게 딸이 꿈을 포기하겠다는 걸 찬성하니? 그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네가 얼마나 피아노를 좋아했는지 나도 아는데. 엄마, 후회 안 해요. 진짜예요. 음악이 좋아서 음대에 갔던 건 맞지만 지금은 다른 게 더 중요해졌어요. 피아노 한 대도 집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음대를 졸업하겠다고 하는 건 사치예요. 엄마랑 동우가 잘 되면 그게 제가 원하는 거니까요. 저한테는 그게 더 큰 의미예요.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아파하셨는진 저도 잘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뜻대로 자퇴를 했고 전문대에 진학해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불안했지만 막상 공부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 나름의 방향을 찾은 것 같았죠. 남동생은 제 결정을 듣고 미안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제가 기껏 자퇴까지 하면서 동생 뒷바라지 하려는데 동생은 눈도 안 마주쳐준다고 서운한 척하니 그지하지 못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남동생은 더 열심히 공부했고 엄마는 제가 옆에서 도와주니 조금은 편안해 보이셨죠. 그렇게 저는 전문대를 졸업해서 어린이집 교사로 취직을 했는데요. 열과 성을 다해 근무하다 보니 제게 더 유독 잘 따르는 아이가 한 명 생기더군요. 한눈에 봐도 부잣집 아이 같았는데 일단 입는 옷부터가 눈에 띄었고 늘 기사님 한 분이 검은색 세단을 몰고 데리러 오시더라고요. 기사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아이가 자연스럽게 올라타는 모습이 조금은 신기했어요. 저도 어릴 때는 제법 부유한 집이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고 또 엄마가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으니까요. 그 아이는 저만 보면 환하게 웃으며 팔을 벌렸고 저도 그 아이가 마냥 예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온 기사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잠깐 시간을 내줬으면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기사님이 진지한 얼굴로 아이가 저를 많이 좋아하니 아이의 할머니께서 면접을 제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무슨 면접인지 물었는데 아이가 같이 지내던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다며 혹시 베이비시터 겸 가정교사로 일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오셨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부잣집에 일하러 들어가면 우리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집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문턱 하나부터 거실까지 그냥 모든 게 반짝반짝 빛이 났거든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집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할머니를 처음 뵙게 되었는데 아이의 할머니, 그러니까 사모님은 깔끔한 옷차림에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시더라고요.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을 꺼내셨어요.
사모님은 우리 손녀가 저를 무척 잘 따른다고 들었다고 하시면서 혹시 베이비시터 겸 가정교사 역할을 맡아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이 어렵진 않겠냐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전 긴장되었지만 솔직하게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돌봤으니까 자신 있다고 덧붙였고 저를 믿어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죠. 사모님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며 저에게 잘 부탁한다고 덧붙이셨고요. 그렇게 저는 부잣집의 베이비시터 겸 가정교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해보니 역시나 제게 좋은 기회였다는 확신이 생기더군요. 아이는 여전히 저를 잘 따랐고 저는 그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방 청소도 하고 장난감도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가끔은 제가 직접 식사를 준비해주기도 했는데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사모님은 제 손이 야무지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여는 높으면서 일의 난이도는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곳에서 오래 버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이의 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영어를 가르쳐줄 베이비시터를 구했다며 그만 나와도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이곳에서 잘 버티면 우리 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걱정이 가득한 얼굴을 보시고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우리 집에서 파출부로 일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손이 야무져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선 그런 분이 꼭 필요해요. 가끔 손녀랑 놀아주면 더 좋고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제가 계속 이 집에서 일해도 될지.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고맙게도 아이가 저를 참 잘 따라줘서 여기까지 운이 좋게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부족하긴요. 일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만큼 손이 야무지고 성실한 사람을 찾는 게 더 힘들어요. 대려 젊은 처자한테 파출부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내가 민망스러워서 그렇죠. 아니에요. 사모님. 저야 사모님이 좋게 봐주셔서 계속 고용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이 집이 너무 크고 막상 파출부로 고용하셨다가 손이 야무져 보이는 게 오해였다고 실망하실까봐 걱정스럽긴 하네요. 이 집이 크면 뭐예요? 집이 크다고 사람을 고르나요? 중요한 건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느냐죠. 그리고 우리 손녀가 선생님을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걱정 말아요. 선생님이 있어주면 저도 마음이 한결 놓일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사모님의 표정에서 진심이라는 게 전해져서 저는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저는 베이비시터에서 파출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나이가 어리긴 해도 파출부가 뭐 어떤가요?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니었어요. 물론 쓰지 않아도 될 인력을 억지로 더 쓰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런 부잣집에서 그런 낭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았죠. 저는 나름 만족이었어요. 급여도 어린이집에서 받을 때보다 훨씬 좋았고요. 게다가 아이와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 되었고요. 그렇게 다시 새롭게 시작된 제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제가 자신 있는 일들이었고 가끔 아이와 노래 줄 때면 그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사모님도 여전히 저를 믿어주시며 저를 존중하신다면서 계속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불러주셨어요. 일하면서 사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사모님은 의류사업으로 자수성가하셨고 딸인 아이의 엄마와 함께 그 사업을 이끌고 계셨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났는데 공장이 계속 잘 돌아갔다면 우리 가족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어서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파출부로 옮기고 나서 얼마 동안은 새로 바뀐 일과 루틴에 적응하느라 몰랐는데 유명 외국 대학을 졸업했다는 새로운 베이비시터와 다른 직원들이 저에게 눈치를 주고 있었더라고요.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하는 사모님의 소녀가 저를 워낙 좋아하고 잘 따라서 그런 것 같았죠. 솔직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저를 따뜻하게 잘 챙겨주시는 사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손녀의 총애부터 시작해서 사모님의 칭찬까지 더해지니 더욱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결국 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귀가하기 전에 가방을 챙기는 중이었는데 새로운 베이비시터가 제 옆을 휙 스쳐 지나갔어요. 눈에 익은 무언가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사모님의 가디건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제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잠시 후 그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로 달려오더군요. 이게 뭐냐며 저희 가방에서 사모님 가디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훔쳐서 넣은 거 아니냐고 따지듯 말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고 무슨 소리냐고 제 가방에 왜 그런 게 들어있냐고 당황해서 되물었죠. 제가 본 건 분명 그 베이비시터가 가디건을 들고 가는 모습이었는데 제 가방에 들어가 있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제게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모님이 오셨고 저는 당황스럽고 억울해서 거의 울먹이며 말씀드렸어요. 사모님,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믿어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일을 시켜주시는 사모님을 은인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집과 사모님 댁만 오가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디건에 욕심낼 필요도 없고요. 선생님, 이건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했던 가디건이에요. 제가 가방에 넣어두었던 거예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해서 선생님을 곤란에 빠뜨릴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사모님은 지금 저 파출부를 감싸려고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영어도 잘하고 아이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런데 왜 제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저 파출부를 보호하시는 거죠? 제 말에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보세요, 당신. 우리 집에 홈캠이 있다는 걸 몰랐나 보네요. 당신이 원한다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홈캠을 돌려볼 수도 있어요. 정말 창피를 당하고 싶은 건가요? 굳이 그런 행동을 해서 뭘 얻으려고 한 거죠? 우리 집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 신뢰를 깬 사람은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놀라서 사모님을 쳐다봤고 그 베이비시터는 얼굴이 새빨개졌더군요. 사모님은 저를 향해선 다정하게 미소 지으시더니 돌아서서 다시 한번 그 베이비시터를 매섭게 바라보셨죠.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베이비시터에 의해 누명을 썼다는 걸 아시는 눈치더군요. 그렇게 그 베이비시터는 결국 해고당했고 며칠 뒤에 그 일을 알게 된 아이의 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서 사과를 하셨어요. 영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을 쉴터로 두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인성과 책임감이 바른 사람이 돌봐주는 게 맞다고 덧붙이셨죠. 그래서 결론은 다시 저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다시 베이비시터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번엔 더 큰 책임감과 감사함을 느끼면서요. 사모님과 따님은 워낙 의료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라 집에도 옷이 정말 많았는데요. 베이비시터 사건 이후로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정리를 좀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가디건도 사실 본인 옷인지 몰랐다면서 옷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둘러봤더니 이대로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사모님에게 혹시 어차피 버릴 옷이라면 제가 가져가도 되겠냐고 여쭤봤어요. 사모님은 제 말을 듣고 웃으시더니 버리는 옷보다는 새 옷으로 챙겨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여기 옷들은 상태도 너무 좋고 멋진 것들이 많아서 충분하다고 했죠. 결국 사모님은 못 말리겠다는 듯이 허락을 내려주셨고 저는 저희 엄마랑 사모님은 동년배이시니까 입을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사모님이 정리하시는 옷 중에서 10벌 정도를 골라서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옷들을 집으로 가져가서 보여드렸더니 엄마는 무척 좋아하시며 한 벌씩 펼쳐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몇 벌을 딱 집어들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는 옷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이게 어디서 난 옷이냐고. 정말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가져온 게 맞냐고요. 엄마 얼굴이 심각해 보이길래 저는 당황하며 사모님이 정리하시다가 버리신다고 해서 가져온 옷들 맞다고 대답했죠. 엄마는 그 옷을 계속 내려다보시면서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이 옷들을 자기는 잘 안다면서 이건 그냥 흔한 옷이 아니라고 울먹이시더라고요. 엄마의 말투가 심상치 않아서 저는 바로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께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가 이 옷들을 잘 아신다고 하시더라면서 혹시 이 옷들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엄마가 사모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신다고도 전했죠. 사모님도 엄마랑 반응이 비슷했는데 잠시 조용히 계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그럴 수 있겠다고. 사실 본인도 아주 오래된 소중한 옷이 몇 벌 섞여서 버려졌을까봐 뒤늦게 찾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엄마를 모시고 사모님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이 거의 뛰어나오듯이 저희를 맞아주셨는데 엄마를 본 순간 사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엄마의 입에서 사모님 성함이 나왔는데 사모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두 분은 마주하는 채 부둥켜 안고는 엉엉 울기 시작하셨죠. 미자야, 정말 너 맞지?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이게 꿈은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매일 밤마다 생각했어. 네 얼굴이 흐릿해질까 봐 얼마나 두려워졌는지 아니? 나 정말 꿈만 같아. 진짜 너 맞구나. 나도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연락이 끊어졌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네가 어디에 있든 잘 지내길 바랐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믿기지도 않고 또 행복하다. 넌 내 단짝이었잖아. 그 힘들었던 시절 유일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내 친구였다고. 그래도 우리가 공장일 다 끝내고 서로 몰래 만들어졌던 옷을 아직까지 네가 간직하고 있을지 몰랐어. 그걸로 내가 바로 알아본 거잖아. 세상에 이렇게나 가까이 있었는데 모르고 살았다니 시간이 너무 아쉽고 아까워.
나도 언젠가 다시 널 만나기 위해 혹시나 증표가 될 수 있을까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잘못 놔뒀는지 버려진 것 같더라고. 얼마나 심장이 철렁하는지. 다행히 선생님이 가져가신 거라 옷도 되찾고 너도 만날 수 있었던 거야. 그때 내가 멀리 시집가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늦게 만날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해. 미안하긴 무슨. 좋은 곳으로 시집간다고 해서 말릴 수도 없고 결국 너한테 손 한번 흔들어보지도 못하고 헤어진 게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알아? 그 순간 저는 두 분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졌어요. 알고 보니 엄마와 사모님은 엄마가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누누이 언급하시던 그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던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이 지방으로 시집을 가면서 연락이 끊겼고 그 시절엔 전화도 흔치 않아서 다시 연락을 이어가기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사모님은 손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다 웃다 하시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셨고 그제야 서로에게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긴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이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지방으로 내려갔던 게 좋은 지방이지만 혼처가 마땅치 않아서 중매로 구하는 남자라고 해서 큰맘 먹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외지로 간 거였거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처음에 소개받았던 상황이랑은 너무 다른 거야. 한마디로 고생길이 열린 거지. 처음엔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혼자 딸을 데리고 나와야 했어. 그 뒤로는 정신없이 사느라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어. 너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짐작도 못하겠어. 네가 그 고생을 할 때 난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연락이라도 했으면 네 마음이 좀 나았을 텐데 말이야. 그래도 네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온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때 우리 공장에서 일하던 네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혼자 딸까지 키워가면서 이렇게 큰 사업까지 일군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미자야. 여자 혼자 자식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그때 우리가 공장에서 쌩고생하며 일했던 경험이 정말 큰 힘이 됐어. 봉제 일을 다시 시작해서 의류를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사업을 키우고 나니까 정신없이 달리게 되더라.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때 배운 기술 덕분이야. 근데 넌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연락도 없이 지내면서 슈퍼에서 일하던 청년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맞아. 결국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처음엔 정말 행복했지. 우리도 공장을 크게 했었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미자, 너 반판석 기억나지? 우리 공장 다닐 때 염색 공장에서 일하던 그놈 말이야. 그놈이랑 우리 부부가 공장을 차리면서 거래를 맺었거든. 그런데 그놈이 우리한테 뒤통수를 날렸어. 그리고 남편이 그거 수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결국 쇼크로 세상을 떠났고.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야. 뭐라고? 반판석이라고? 그놈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다녀? 나도 그놈한테 사기당했었어. 결혼하기 전에 그놈 때문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몽땅 날렸잖아. 그땐 나도 어리숙하고 미숙해서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듯이 당했었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사모님은 울분을 토하시면서 그때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덧붙이셨어요. 그 당시엔 어려서 사람을 잘못 믿은 자신이 잘못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절친했던 엄마에게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하셨죠. 그런데도 엄마가 시집갈 때 돈이 없다는 걸 알고 쌈짓돈을 쥐어주면서 시집가서 쓰라고 했다며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아마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죠. 이 모든 이야기 듣던 사모님의 따님도 어느새 가까이 와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군요. 따님은 그동안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향해 고개를 숙이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사모님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우리 엄마 덕분이었다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엄마는 황급히 손살을 치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은혜냐고. 그때는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이라고 하셨죠. 그거라도 안 챙겨줬으면 두고두고 마음이 더 아팠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사모님은 따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 난 뒤 엄마의 손을 다시 꼭 잡으셨어요.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며 나중에라도 꼭 그 고마움을 갖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게 정말 기적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사모님의 손에 맞잡으며 흐느끼셨고 두 분은 다시 연락 끊지 말고 살자며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를 꼭 끌어안으셨는데 그동안 쌓였던 세월의 아픔과 고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뭉클한 추억을 나누고 난 뒤에 사모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예전엔 당하기만 하고 방법을 몰라서 소극적으로 신고나 소송도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긴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대범해지셨고 엄마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야 왔다면서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더군요. 사실 저희 가족은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는 것보다도 그 사기꾼이 우리만큼 괴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사모님은 흥신소통해 그 사기꾼의 현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셨고 곧바로 변호사를 고용해 주셨어요. 변호사는 아빠가 쓰셨던 핸드폰을 복구해서 문자 수발신 내용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그 사기꾼이 물건을 대량 생산하게 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모아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사기꾼 자식이 난리가 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잠수 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내용 증명을 보냈냐고 따지더라고요. 예비 며느리가 그 서류를 수령하는 바람에 아들의 결혼이 취소될 상황이라며 추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억지를 부리더군요. 하지만 엄마는 딸인 저조차도 난생 처음 보는 모습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그때 우리 가족이 겪었던 고통은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되던 게 아니었으니 이제 와서 감정에 호소해봤자 소용없다고요. 내심 이 모습이 바로 아빠가 생전에 반했다고 연신 말했던 엄마의 그 당찬 모습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은 결국 울며 불며 용서를 빌겠다고 엄마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설마 사모님이 함께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나 보죠? 사기꾼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사모님은 그 사기꾼을 호랑이같이 매서운 눈빛으로 똑바로 돌아보며 말문을 여셨어요. 결혼 자금을 마련하려고 공장에서 하루에 17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피땀 흘리며 모은 돈을 당신이 홀랑 가져갔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고 하셨죠. 그 돈을 들고 도망친 덕에 본인은 시댁에서 돈도 없이 빈손으로 시집왔다며 온갖 구박을 받았고 그 때문에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하겠냐고 목소리 높이셨어요. 엄마가 쌈짓돈을 쥐어줬다지만 그것만으론 시댁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기에 시집살이가 극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젊은 여자 혼자 빠져나오기 어려웠고 따님이 좀 크고 나서 야반 도주하듯이 빠져나와 이혼한 거라고 했어요. 팍팍
한석, 너 진짜 뻔뻔하기 짝이 없네. 용서를 빌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나 보지?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하긴 해? 내 인생은 그렇게 처박아 놓고 네 아들은 곱게 장가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나는 네 인생을 풍비박산 내놓고 말겠다는 의지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 네가 내 청춘을 그렇게 망가뜨렸으니 할 말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나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뒤통수나 치고 다니는 인생이라니 넌 정말 답도 없구나. 너 같은 인간이 어느 집의 가장이랍시고 당당하게 살아왔을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와. 이보게들 잘못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진짜야.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땐 몰랐어. 내가 이렇게 큰 잘못을 한 건지.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무릎은 몇 번이라도 꿇을 수 있고 대금도 갚아줄게. 제발 용서해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그 말을 또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내가 결혼자금 다 날리고 시집살이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훔친 돈으로 충분히 놀고 먹었을 거잖아. 네 인생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단 핑계는 이제 그만 돼. 여기서 네 눈물 같은 건 통하지도 않거든. 우리는 네가 피눈물 흘릴 날만 기다린 사람들이니까. 정말 잘못했어. 그렇지만 내가 잘못한 거고 우리 아들은 죄가 없잖아. 내 아들만큼은 피해가지 않게 도와줘. 진짜로 대금도 갚고 이자를 달라면 같이 줄게. 대신 예비 며느리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말만 좀 부탁하네. 결혼이 취소되면 내 아들이 무슨 죄겠어? 네 아들은 무슨 죄냐고? 우리 남편은 무슨 죄였고 나는 무슨 죄였는데? 그리고 오해라니 사실이잖아. 네가 평생을 그렇게 가볍게 남의 인생을 등쳐먹고 살아온 건 이제 와서 아들만큼은 봐달라고? 웃기지 마. 지금 와서 대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 남편은 이미 떠났는데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는 그 돈으로 메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때문에 죽기 전까지 마음고생했던 우리 남편을 생각하면 넌 아직 멀었어. 지금 이 순간 네가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둬. 그리고 네 아들이 결혼을 못하게 된 것도 다 네가 자초한 일이라는 걸 상황 파악 똑바로 해. 그 사기꾼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사모님과 엄마에게 양쪽에서 잡아먹을 듯이 쏟아지는 말을 그대로 듣기만 하더니 결국 무릎 꿇던 것으로 모자라 상체까지 엎어져서 손을 모은 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이제라도 용서해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더군요. 사기꾼은 엄마에게 이제 와서 대금을 지급하는 걸로 해결하고 입싹 닦으려 한 모양이지만 돈이 모자랄 일 없는 사모님이 같이 계시니 빌빌 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엄마는 우선 대금은 돌려받았지만 사모님은 당연히 그걸로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사모님은 자리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녹음 중이었던 핸드폰을 꺼내셨고 그 사기꾼이 그 자리에서 빌고 있는 음성까지 더해 예비 며느리 측에 바로 전송하셨어요. 사기꾼의 얼굴이 그야말로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손을 떨며 안 된다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 사기꾼 놈은 속으로는 분통이 터졌겠지만 사모님이 명예훼손 벌금쯤 내는 걸 두려워할 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 발만 동동 구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사기꾼은 식은 땀만 뻘뻘 흘리다가 통곡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 순간에도 사모님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자식을 바라보았죠. 며칠 뒤 그 사기꾼의 아들 결혼은 결국 취소되었고 예비 며느리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이런 집안에 들어가지 않게 알려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보내오더라고요. 사모님과 엄마는 선물을 받고 서류를 보며 무언의 웃음을 나누셨고 그 사기꾼이 겪은 일은 우리가 당했던 고통의 일부분에 불과했지만 그렇게라도 복수를 하니 속이 시원해지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사모님의 도움으로 단칸방에서 벗어나 드디어 숨통을 트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와 남동생 그리고 저는 다시 여유를 찾았고 사모님은 언제나 저희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이유를 여쭤보니 엄마가 어려웠던 시절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돈까지 주지 않았냐며 그 보답을 이제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사모님이 남동생과 제 학비까지 지원해 주셔서 저는 사모님 댁에서 일하는 걸 그만두고 다시 음대로 편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현재 무사히 졸업했고 피아노 학원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어요. 특히 사모님의 소녀는 여전히 저를 잘 따르고 피아노까지 배우고 있는데 저와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참 신기하죠. 엄마와 사모님은 이제 자매처럼 지내고 계신데요. 사모님은 의류 사업을 따님에게 완전히 물려주고 은퇴하셨고 지금은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겁게 지내신답니다. 두 분이 함께 웃으며 추억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편 그 사기꾼은 결국 자신이 맹목적으로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에게마저 버림받았다고 해요. 파혼당한 그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나중에라도 또 발목 잡힐지 모른다며 자기 인생을 망칠 순 없다고 냉정하게 떠나버렸다고 하더군요. 남들을 뒤통수 치면서 금이야 오기야 아들 키운 남자가 결국 그 아들에게 뒤통수 맞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부인에게도 이혼당했다고 들었어요.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남자와는 함께 살 수 없다며 칼같이 떠났다고요. 남들 눈에 눈물을 나게 한 대가를 피눈물로 제대로 치른 거죠. 저희 아빠가 갑작스럽게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건 여전히 마음 아픈 일인데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빠가 엄마와 우리 두 남매를 위해 젊었을 적 엄마의 소중한 친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시려고 저를 재벌집 파출부로 이끈 건 아닐까 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지금 전 사모님을 이모처럼 여기며 지내고 있어요. 엄마와 사모님 두 분 다 남편이 안 계시지만 서로를 남은 인생의 단짝으로 여기며 사시는 모습을 보니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만나게 되는 게 인연인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제 인생을 함께 걸어갈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제게도 그런 인연이 찾아올 날을 기다리며 이 사연을 마칩니다. 삶 속에서 느낀 상처와 기쁨, 그리고 잃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과정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나 위안이 되었길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